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며 피부는 점차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30대 초반부터 노화 현상이 시작됩니다. 그중에서도 피부가 얇은 눈가나 입 주변 주름이 먼저 생기고 깊은 미간과 팔자주름 때문에 예민하고 환한 사람으로 간혹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얼굴 주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월의 훈장이라고 불리는 주름살. 하지만 요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주름살은 최대한 늦추고 건강하고 탄력 넘치는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얼굴 주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가장 먼저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나이가 들면은 얼굴에 세 가지의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먼저 우리 얼굴에 탄력을 유지하는 성분이 콜라겐이라는 성분들이 있는데 탄력 유지 성분의 대표적인 성분이죠. 나이가 들면 이것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지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피부가 쭈글거리죠. 또 그리고 우리 얼굴은 이 피부나 지방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이것을 피부나 지방을 꽉 잡아주는 그 유지인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뼈에서부터 피부를 갖다 고정시켜주는 거죠. 뼈나 근육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유지인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것들이 중력에 견디지 못하고 피부가 밑으로 늘어지고 지방이 밑으로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동그란 얼굴들이 나이가 먹으면 사각형이 되고 피부가 쭈글거리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체적으로 피부가 처지게 되는 증상들이 다 나타나네요. 그렇다면 얼굴 주름의 종류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인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력에서 처져서 생긴 주름이 있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마에 생기면 이마주름, 미간주름, 옆구리주름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잔주름, 뭐 그럼 다소 처진 주름, 그다음에 깊은 주름 여러 가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치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표정 지을 때 생긴 주름이냐 아니면 처져 생긴 주름이냐 이것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주름의 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잔주름이냐 뭐 약간 약한 주름이냐 깊은 주름이냐 이것들이 치료 관점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분류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얼굴 주름의 치료법에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 그냥 흔히 제일 먼저 보톡스나 필러를 먼저 맞으러 오죠. 얼굴에 주름이 생겼을 때. 네. 그러다가 조금 더 거기서 더 심해지면은 이제 그 아까 우리가 피부가 나이가 노화들면은 탄력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좀 처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리프팅이라고 실로 당기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네, 가장 흔하게는 얼굴 주름이 생겼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보톡스 맞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보톡스는 어떤 원리인가요? 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물입니다. 예전에 그 소세지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소세지는 고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고기가 부패하면서 부패한 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사망한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부패한 고기 속에는 부패한 소세지 속에는 보트륨이라는 독소가 있었다.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근육을 마비시키더라. 그래서 이 보트륨, 우리 근육을 마비시키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것을 아주 약하게 희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근육만을 딱 마비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게 보톡스입니다. 그럼 보톡스는 독의 일종이었군요. 그렇죠. 독소의 그렇다면 일종이죠. 보톡스는 어떤 주름에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네, 보톡스는 뭐 어떤 주름에 효과가 있다는 것보다 모든 근육을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근육을 마비시킬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에게 이로운 근육만 마비시켜야겠죠. 그래서 주로 표정 주름들 그러니까 그 근육이 별로 우리한테 큰 기능을 하지 않는 예를 들면 이마주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미간주름, 눈꼬리주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어도 일상생활 큰 불편이 없죠. 그래서 이런 근육들 그리고 사각턱에도 보톡스를 많이 받죠. 사각턱, 턱 끝부분에 있는 근육을 보톡스를 주면은 근육이 마비되죠. 오래 지나면 근육이 얇아지죠. 그래서 얼굴은 가냘해 보이는. 그렇지만 그 근육이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근육들이 그 기능을 보완하죠.
그래서 이런 데 보톡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끔가다 뭐 팔자주름 있는 분들이 보톡스로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 보톡스로 근육을 안 움직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팔자주름을 보톡스 해결하는 경우는 입술이 안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큰 불편이 없는 근육들 이런 데 마비시키는데 보톡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필요하지 않는 근육들의 보톡스가 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잔주름을 치료하는데도 보톡스는 효과적일까요? 네네. 그것을 흔히 뭐 스킨 보톡스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일반적인 보톡스보다 더 묽게 희석을 합니다. 더 연하게 희석을 해서 우리 보톡스는 아까 근육에 주사한다고 그랬죠. 네. 스킨 보톡스는 피부 바로 밑에 주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 피부 바로 밑에는 우리 모공이 있죠. 모공에는 이 털을 잡아주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근육에 이 보톡스가 작용을 해서 결국 모공을 축소시킴으로써 잠주름이 개선된다. 이런 원리로 사용하는 그런 보톡스가 있습니다.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흔히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하면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네. 한 번 맞으면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갑자기 좀 끊으면 더욱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예. 실제로 보톡스를 맞다가 중단하면 주름이 더 심해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원래 보톡스를 맞는 분들은 주름이 있었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죠. 네. 보톡스를 맞는 동안에는 보톡스 약효가 있는 동안은 주름이 안 생기거나 줄어들죠. 그렇죠. 그런데 보톡스가 깨는 순간부터 다소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없던 주름이 생긴다고 오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톡스는 없던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톡스 약효가 있는 동안은 주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주름을 줄이는 예방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주름이 다시 드러나니까 주름이 더 심해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 아주 착각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잔주름 치료할 때 다른 특별한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주름이 왜 생기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잔주름은 우리 피부 안에 콜라겐이라는 탄력 섬유가 있다고 그랬죠. 네. 탄력 섬유를 대표하는 성분들이 콜라겐인데 콜라겐이 줄어들면 탄력이 줄어들겠죠. 탄력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모공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모공이 커지죠. 모공이 커지면은 모공과 모공 사이에 작은 선들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이것들을 우리가 잔주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잔주름은 탄력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탄력 소비를 콜라겐을 증가시켜야겠죠. 그래서 장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초음파나 고주파, 레이저 같은 장비를 통해서 우리 피부 안에 강렬한 열을 자극시켜줍니다. 그러면 열에 의해서 근막이라든지 아니면은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켜요. 이 변성된 단백질이나 근막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서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탄력을 증가시켜서 잔주름을 개선하는 이런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를 사용한 주름 치료 중에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장비 원리는 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주파, 초음파, 아니면 레이저 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그 장비의 원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비가 싸는 것도 유행처럼 흐름이 있어요. 한때는 뭐 이것이 유행했다가 또다시 이것이 유행했다 흐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가장 적게 타는 것은 역시 레이저 방식. 스테디셀러는 레이저 방식이군요. 예, 맞습니다. 프락셀 레이저라는 방식이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각광받는 것은 초음파 방식입니다. 초음파는 많은 진동을 주죠. 피부나 근막에 진동을 줘가지고 진동에 의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열에 의해서 우리 작은 손상을 줘가지고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그런 초음파 방식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처진 주름에는 실 리프팅 방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네네. 이 실 리프팅 방식에 이용되는 실이 어떤 네네. 실인지 또 궁금합니다. 혹시 예. 막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인체에 사용되는 모든 의료용 제품은 일단 식약청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해로울지 안 해로울지는 그것은 이제 걱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모든 식약청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되는 실은 크게 세 가지 실 종류로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실리프팅의 초창기에는 그 나일론이라고 녹잖는 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녹잔유로 사용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 피부를 열고 보면은 옛날에 초창기에 얼굴 수술하신 분들, 주름 수술하신 분들, 실리프팅 하신 분들 그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미줄처럼 엉켜서 남아 있습니다. 네네. 이런 실들이 피부 안에 남아 있으면은 이것들이 염증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신경이나 혈관을 자극해서 내가 원치 않는 원인 모르는 그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물질이다 보니까 그렇죠.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녹지 않는 실을 주로 사용했는데 실 리프팅이 발전하면서 점차 녹는 실로 바뀌게 됩니다. 녹는 실의 대표적인 것이 PDO라는 실인데요. 네. PDO는 이 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다 분해가 됩니다. 분해돼서 없어져요. 없어지는 과정에서 작은 그 콜라겐 합성을 시켜서 리프팅 효과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녹지 않는 실을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는 PDO라는 녹는 실을 사용했고요. 또 최고에 나는 PCL이라는 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PDO와 다른 점은 어느 정도 수축력이 있어요. 우리 피부가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죠. 우리 피부만큼 수축력은 없지만 다소의 수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좀 더 좋겠죠. 그리고 PDO 실보다 장력이 세요. 당김이 더 강합니다. 세 번째로 더 좋은 것은 PDO는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만 보통 이것은 2, 3년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것은 PCL 실들이 많이 있고 단 이것은 좀 고가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들도 가공하는 방법이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실 리프팅의 원리는 실에다가 가시를 만들어서 가시가 우리를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그런 원리죠. 근데 가시를 만드는 방법이 이 커팅, 실을 잘라서. 그러니까 기스를 내서 상처를 내서 껍질이 약간 밖으로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커팅하는 방식이 있고 몰딩이라고 해서 재료를 갖다 공장에서 가시를 찍어내는 방식이 있고 또 프레스라고 해서 실을 압축해서 안으로 홈을 파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어떤 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그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실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얼굴 주름이 많이 처진 경우에는 뭐 다른 수술적인 방법들이 고려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처음 얼굴 주름에 오시는 분들은 처음엔 다 필러나 보톡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 이제 필러 같은 것에 한계를 느낄 때는 이제 실로 당기기 시작하죠. 실로 당기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느낄 때는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얼굴 주름 수술적인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름 치료 중에 가장 많이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팔자주름일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깊고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팔자주름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팔자주름이 왜 생기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팔자주름은 되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표정을 지을 때 입꼬리가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입꼬리가 오랜 동안 작용에 의해서 입꼬리 주변에 주름이 생기죠. 이것을 우리는 팔자주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랜 동안 입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임에 의해서 팔자주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팔자주름 위에는 광대가 있죠. 광대에는 피부가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있고 지방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나 지방이 밑으로 흘러내지 못하도록 잡아준 인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지인대. 유지인대 중요한 부의 하나가 광대 쪽에 있는 유지인대입니다. 그럼 나이가 먹으면은 이 유지인대가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니까 광대 쪽 피부가 밑으로 흘러내려오겠죠. 그다음에 광대 안에는 광대 쪽 뼈 바로 위쪽에는 이 지방 패드, 납작한 지방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피부 바로 아래도 있지만은 이것들이 제자리에 딱 있도록 흘러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유지인대인데 이것이 약해지니까 지방덩어리가 내려오겠죠. 내려온 지방덩어리가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팔자주름 치료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간단한 경우에는 제가 필러를 맞으러 오죠. 두 번째 좀 더 심해지면은 처짐을 올려야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다음에 실로 당기다가 결국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하게 됩니다. 안면 거상술이라는 건 어떤 수술인가요? 네, 말 그대로 얼굴을 당기는 수술이죠. 당기는 방법이죠. 그래서 안면 거상술을 뭐 얼굴 당김술, 얼굴 올림술, 뭐 흔히들 뭐 그냥 리프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안면 거상술은 흔히들 그 얼굴 주름에 있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안면 거상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면 거상술 수술 방법은 볼살이 처지거나 입꼬리 주름이 심한 경우에도 좀 쓰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안면 거상술을 가장 많이 하는 원인이 대부분 다 이 볼살 처져서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얼굴에 피부가 처지지 않도록 피부나 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유지인대가 있다고 그랬죠.
유지인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광대 쪽을 유지하는 유지인대가 있고 볼살에 처지지 않도록 잡아준 유지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대에서 턱선 쪽으로 길게 수직으로 있는 그런 유지인대인데 이것은 우리가 씹는 근육하고 피부하고를 딱 유착시켜줘요. 그래서 피부도 처지지 않고 그 안에 지방도 서지 않게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지인대가 약해지면은 피부도 밑으로 늘어날 뿐더러 안에 있는 지방이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양코 턱 옆으로 불룩불룩한 모양을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흔히 뭐 불독 같아 해서 뭐 불독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볼살이 처지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볼살이 처지다 보면은 입구로 되게 깊은 주름이 가죠. 그래서 뭐 서양 뭐 무언극에 난 인형처럼 생겼다 해서 마리오냐 주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주름을 개선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안면 거상술. 그리고 이걸 개선하게 보시는 분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술 도중에 아무래도 얼굴을 절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면 거상술은 절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수술이다 보니까 어딘가를 열어야겠죠. 네. 그래서 절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절개냐에 따라서 수술이 좀 수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수술 후에 자국이 많이 남을 수 있고 적게 남을 수 흉이 있고 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절개선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개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귀 앞쪽을 어떻게 절개하냐, 그다음에 귀 위쪽, 그다음에 귀 뒤쪽. 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 위쪽은 우리가 머리가 있죠. 머리 쪽 관자 쪽은 머리 안쪽으로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 헤어라인에 따라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 앞쪽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피부가 귀 쪽 피부하고 얼굴 쪽 피부하고 피부가 다릅니다. 피부 두께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질감이 달라요. 이런 부위에는 상처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귀 앞쪽을 어떻게 절개할까 생각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 앞쪽은 귀구슬이라고 해서 뿔룩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귀구슬 앞쪽으로 절개할 것이냐, 귀구슬 따라서 귀 안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하고 나서 칼자국이 덜 보이고 더 보이고 하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 뒤쪽을 어떻게 절개하냐는 목주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주름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귀 뒤로 올라가서 위쪽에서 그냥 절개해서 거기서 마무리하고 목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귀 뒤쪽으로 올라갔다 귀 쪽 헤어라인이 있죠. 헤어라인 쭉 내려와서 길게 절개해서 목주름을 같이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진 정도나 수술 방법에 따라서 절개는 다르고 절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자국이 더 보이고 덜 보이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수술 방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렇죠. 얼굴 주름 수술은 흔히들 그냥 쉽게 표현해서 분해했다 조립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술적으로 분류하는 방법, 분해하는 방법을 우리는 박리라고 표현합니다. 수술적인 분해를. 그래서 먼저 박리를 해요. 근데 박리라는 것은 피부 바로 밑을 박리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얼굴은 스마스라는 근육층이 있습니다. 길다란 층이 있는데 스마스 근육층을 박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뼈 위에를 박리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볼살 처진 같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개 이 스마스층, 근막층을 박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대뼈나 눈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골막 위를 박리해야 좀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박리를 골고루 섞어서 얼굴을 박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박리하는 목적은 결국 당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젊었을 때 위주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처져 있는 지방들은 젊었을 때 위주로 옮겨주고 늘어지는 근육도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유지한 자로 옮겨서 고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남는 피부를 절제해내서 봉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섬세하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한다고 해도 네. 어쩔 수 없는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안면거상술 수술 이후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작용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흉터. 귀 앞에 튀어나온 흉터라든지 아니면 벌어진 흉터. 요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 당기는 거나 아니면 고정이 잘못돼서 귀가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귓볼이 턱선까지, 턱뼈에까지 쭉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는데 흔히 칼귀라고 표현하거든요. 귓볼이 길게 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흔히 볼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물론 수술 과정에서 조심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의 가장 힘든 부작용은 역시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얼굴 수술에서 중요한 부분들 꼭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만 조금씩 조심하면은 신경 쓰면은 그런 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도 결국 짧게 난 3개월, 길게 난 2년 정도 지나가면 그건 회복은 됩니다만은 그 과정에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예방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그 근육의 감각이 둔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절개에서 피부를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감각신경이 일부 손상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하는 증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보통 짧으면 한 3주, 그렇다면 길었다 한 3개월 이내에 대부분 다 회복됩니다. 일시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미니 거상, 미니 리프팅이라는 용어도 있던데 네. 이거는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미니 거상이나 미니 리프팅 같은 용어는 원래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온 용어로 생각되고요. 네. 우리가 당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실로 당기는 방법, 수적인 방법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실로 당기는 방법은 효과가 편해요. 편하죠. 그냥 실만 쉽게 생각 환자분 느낄 때는 실만 꽂으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녹으면 또 안전하죠. 예, 안전하니까. 편한 반면에 효과가 적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리프팅은. 대신 수술적인 방법은 효과는 좋은데 회복도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효과도 좀 있고 그리고 좀 회복도 편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간적인 방법들이 나온 것들이 바로 미니 리프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니 거상과 미니 리프팅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미니 리프팅이나 미니 거상은 역시 아까 실리프팅과 수술적인 방법의 두 가지 중간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리프팅을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그런 미니 리프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머릿속을 일부를 살짝 절개합니다. 절개해서 거기서 박리를 약간 해요. 그래서 근막을 노출시키고 근막을 당겨서 이렇게 접쳐서 고정시켜주죠. 그 다음에 실리프팅과 똑같은 방법으로 실을 좀 넣습니다. 근데 이때 장점은 근막을 보면서 실을 넣기 때문에 실을 좀 정확하게 들 수가 있죠. 그래서 효과가 좀 더 오래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면 거상술을 좀 적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니 리프팅을 표현하는데 절개에서는 일부만, 머릿속에서 귀 앞쪽까지만 일부만 절개해서 당긴다든지 아니면 귀 볼 쪽에서 귀 뒤쪽만 일부 절개해서 절개성이 적으니까 박리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당기는 것도 적어지지만 대신에 회복이 빠른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두 가지를 겸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주름 개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들 알아봤네요. 네,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공 원장과 함께 얼굴 주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바쁘게 움직이는 발 건강을 위해 우선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발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공기가 잘 통하고 밑창은 쿠션감이 충분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량이 많은 날에는 외출 전에 미리 발목을 충분히 풀어주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외출 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